지난번에 정책론 들어가서 끝났나요? 외부 효과에서 126페이지 하시잖아요. 외부 효과에 대한 거는요, 의의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예비 효과가 있고요, 부예비 효과가 있을 때, 얘는 이제 사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대신에 사회적 편익은 크게 하고요. 시장에서 그리고 여기랑 관련되어 있는 이제 경제적인 현상이 핀피 현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부예비 효과. 기본적으로 이제 정가 부예비 효과에 대한 부분이 저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5번에 보면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을 때, 인근 지역에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돼서 부예비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수요곡선은 이제 좌측으로 이동할 거고요. 생태공원이 이제 건설이 되면 수요곡선은 우측으로.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현상을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만이 외부성을 제거할 수 있고, 따라서 시장 실패 문제를 위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만이 외부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해 문제 같은 경우는 민간 기구를 통해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4번에 대한 문장 지문 자체가 틀린 걸로 구성할 때는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이 이어져야 돼요. 해설에는 시장 실패에서 반드시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시장 기구를 통해서도 문제 해결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온 것처럼 그 정부의 개입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모든 외부 효과의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연 설명이 되어 있으면 완전하게 틀린 지문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를 보는지를 아는 거를 사해라고 그러고요. 피해를 보는데 누구한테 피해를 보는지를 모르는 거를 공해라고 그래요. 근데 공해 문제 같은 경우는 민간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피해를 보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꼭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4번에서 정부의 개입만이 모든 외부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4번에 대한 것이 답이라고 보는데 조금 더 표현 자체가 돼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6번에 보시면 외부 효과에 대한 과정을 얘기를 했을 때 지난번에 요거 왜 적어드리냐면 과수하고 과대 생산이 있죠. 정부가 이제 시장에 개입을 할 때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도 있고 경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경제적 기능이 뭐를 수정하기 위해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거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거나 모자름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의 균형 상태에서는 남거나 모자름이 있어요, 없어요? 남거나 모자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전 경쟁 들어가서요, 독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윤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정보가 부족하게 되면 그것도 과소 거래, 그러니까 과소 생산 등에 대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겠죠. 거래가 줄어들 테니까.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경쟁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생산을.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 문제가 있죠. 공공재 공급을 시장에 대해 맡기면은 무슨 생산에 문제가 발생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공공재가 시험에서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는데 2번 다 틀린 게 2번 지문이에요. 하나는 적정량이 생산이 된다. 또 하나는 필요 이상으로 과대 생산이 된다.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외부 효과로 가서 지금 한 대로 정예외부 효과는 무슨 생산? 과소 생산. 부예외부 효과는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도 한 번씩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6번 문제에 가시게 되면 3번에 정예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요. 생산 과정에서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를 시장에 맡길 때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그 4번에 부예외 효과는 외부 불경제라고도 하고요. 생산 과정에서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를 시장에 맡길 때 적정량보다 많이 생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소 생산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 과대 생산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5번에 보면 정의 외부 효과를 우리가 발생시키는 재화의 경우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지만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과소가 됐든 과대가 됐든 적정량이 조정이 안 되잖아요.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을 해야 된다.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산에 대한 부분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뒷장으로 이제 넘어갔었을 때요. 7번에 가시게 되면, 외부 효과의 해결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걸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외부 효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정외부 효과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뭐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부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뭐 세금. 그때 조세를 부과할 때요. 일명 그 세를 피구세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피구라는 학자가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과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명 피구세라고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뭐 모의고사나 지문 등에서 피구세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냥 그거나 맞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되고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정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제 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3번에 보면은 세금을 부과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1번에 보면 환경 오염이라는 외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경제 주체에게 재산권을 부여해서 재산권의 거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개입에 의한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보면요. 코지의 정리라고 있어요. 무유의 공제학자인 코즈라는 사람은요. 굳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에다가 이 재산권에 관한 어떤 이제 가이드라인, 기준을 갖다 제시해 주게 되면 굳이 누가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 안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렇죠? 코제 정리 들은 거 그때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게 되면 그 문제 안에서 시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재산권의 거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주체에게 재산권을 부여해서 재산권의 거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이해 당사자 간의 뭐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5번에 가면요. 4번 지문의 경우,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런 식의 표현은 안 나와요. 시험상에서. 예전에는 그렇게도 나왔었는데, 표현 자체가 불분명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은 시험 지문상에서는 채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편식 표현은 참고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8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거기 4번에 보면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지역에 건설이 되면 인근 아파트 시장의 아파트 공급 곡선을 좌상향으로 이동시킨다 그랬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방향은 표시 안 해요. 방향은. 여러분 그 기출 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우측 이동한다. 좌측을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해 주지 방향은 표시 안 해줘요. 그래도 여기는 그냥 뭐 좌상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정의의 효과는 정의의 효과는 수요 곡선을 상향 이동하고요. 부의 효과는 공급 곡선을 상향 이동시킬 때 얘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의의 효과는 수요 곡선을 상향 이동시켜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얘가 공급 곡선이 상향 이동하는데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게 둘 다 상승인데요. 그쵸? 이게 상으로 가면 이게 상승이라고 이거. 얘네들이 하향 이동했다 그러면 다 하락이에요. 하락. 지난번에 이렇게 계속 해드렸잖아요. 이게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이리로 가면 우측에서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어디로? 우상향 또는 우상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요가 증가한 케이스예요. 여기가 좌상이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공급 곡선이 있어요. 공급 곡선이 이쪽으로 가면 좌측에서 위로 올라갔죠. 어디로? 좌상향. 공급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렇잖아요. 경제 논리에는 있어요. 이 표현 자체가 있는데 중개사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요. 이거를. 왜냐하면 지난번에 눈에 얘기했지만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뭐해요? 우하향하죠. 우하향하죠. 공곡선은 기울기가 우상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지금 기준에서 정리해놨는데 여기서 뭐 방향 얘기하면 학생들은 헷갈리니까 이거는 안 나오는 표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좌측으로 이동한다.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지역에 건설이 되면, 인근 아파트 시장에 아파트 공급 곡선을 좌상향으로 이동시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규제가 있었을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이 상태에서는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됐으니까 수요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상에서는 이제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쪽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틀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4번에 대한 표현이 이제 잘못되어 있다. 이게 이제 맞는 지문으로 바뀌려고 그러면 이제 정부의 규제 뭐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면 공급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에 가면 공공재 논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비경합성하고 무슨 특성이 있다?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생산을 시장에 맡길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무임승차자. 즉 공공재를 소비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비로부터 배제당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5번에 가면 비배제성으로 인해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에 맡길 때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이 된다니까 틀렸겠죠.
공공재의 경우는 무슨 생산? 과소 생산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수업할 때 말씀드렸지만 경제학자들은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진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인정해 주는 게 공공재예요. 그러니까 공공재는 이 시장 기업을 통해서는 적정한 양이 생산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결국 누가 개입을 했을 때, 정부가 개입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요건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토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법을 갖다가 이제 물어본 거죠. 정부의 개입 방법에 대한 것도 뭐요? 어떤 게요? 예. 뭐 제가 참고하고 넘어갈 때는 뭐 다 그냥 이유가 있는 거죠. 나올 유형이 아니니까 뺀 거죠.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사회적 목표가 뭐겠어요? 형평성, 효율성, 복지성, 민주성, 자유성, 선거 공약 이행, 다양해요. 이게.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시장 안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득 재분배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 소유하고 주택 수요 배워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공간에 대한 요건은 시장을 통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럼 결국은 누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거 지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수준을 뭐 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정치적 기능에 해당이 되고. 그러면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아까 저기 한 것처럼 시장 기업을 통해서 조율이 안 되잖아요. 공공재 외부효과 문제가 있을 때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슨 수단을 써요? 지역지구제. 그렇잖아요. 지역지구제 여기서 확대시킨 거죠. 시장의 실패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정해놓은 것처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공공재 또는 뭐가 있다? 외부효과. 얘는 시장기구 밖에서 일어나는 행위니까 안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뭐 토지정책, 그중에 뭐 지역지구제 이런 걸 시행하는 것이 무슨 기능에 들어간다? 경제적 기능에 들어간다. 이렇게 확대해서 정리를 해준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러니까 내용상에서는 나올 유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나올 때 이 기능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예? 예전에 그러니까 10회 이전에 딱 한 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표현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험상에서 근래 쓸만한 표현이 아니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생략시킨 거죠.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지역지구제, 경제적 기능, 효율성 측면에 대한 개입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택 보조금의 지급 형평성 측면의 개입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갖다가 붙인 거예요. 네, 이거 자체를. 이게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게 이제 정부의 어떤 정치적 역할에서 하는 거고, 지역지구제라는 게 토지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지역지구제인데, 이걸 이 기능으로 붙이면 곤란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어, 11번에 가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것이 있어요. 시장 개입할 때 가면요, 직접 개입하는 게 있죠. 직접 개입하는 거는 뭐하고 결부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들어갈 때. 그래서 공공토지를 뭐 하는 거? 비축하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토지은행제도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공공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공영 개발하는 거. 이거는 이제 토지 수용 뭐 이렇게도 나오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짜에 결부되어 있는 애들이 대부분 이제 무슨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간접 개입에 대한 부분은요. 각종 부담금을 지급하거나 대표적인 이제 개발 부담금이죠. 뭐 이거 하거나 아니면 각종 세금, DTI 또는 뭐를 LTV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개입으로 나오는데 이게 시험에서 2번 나왔어요. 무슨 개입이라고? 직접 개입이라고 2번. 그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 아시죠? 보금자리 주택도 임대주택이잖아요. 그걸 건설 공급하는 거는 간접 개입이다.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줘요. 그러니까 뭐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못하게끔 배열을 그렇게 맞춰줘요. 그것도 1번 지문으로 2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일부 교재에 보면 임대료 규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가 직접 개입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는데 그건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실전에서 쓴 경우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정 표현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전달을 해드리는 거는 일단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전달을 해드리는 게 제일 맞는 거겠죠. 원래 이제 시험이 가깝게 되면은 선생들이 강의를 하는 중간에는 여기도 가볼 수 있고 여기도 가볼 수 있고 가볼 수는 있어요. 근데 시험이 임박하면은 정리해줘야 돼요. 불분명한 건 다 빼야 된다고요. 확실한 것만.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그때 이것도 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곤란한 거예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이렇게 문제를 선생들이 출제할 때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강의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봐서 여기서 시험 보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무슨 전국 모의고사 스타일로 해가지고 만약에 출제 의뢰받아서 출제하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줘야 돼요. 내가 생각한 거에 있어도 배제시키고 그래야지 객관적 있게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토지 시장에 대한 이제 개입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4번에 직접 개입 방법에는 토지 수용, 도시 재개발, 토지 비축 제도, 공영 개발 등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공영 개발이나 뭐 토지 수용이나 근데 쓸 때는 따로따로 써줘요. 시험에서 할 때는 간접 개입에는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동시에 토지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줄이기 위한 각종 토지 행정상의 지원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돼 있을 때는 이건 직접 개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택지를 자기네가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공급을 해주는 공급자의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자기들이 뭐 주택을 매입을 해서 다시 그걸 또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하는 것은 직접 개입이다. 그래서 이게 간접 개입이라고 표현하면 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12번에 가서 이제 정부가 수요자 및 공급자로서 역할하는 직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협의 매수라는 게 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 토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협의 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수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표현으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 그렇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전에서 보면요. 정확하게 줘요. 협의 매수 이렇게는 안 들어오고 정확하게 공공 토지 비축 또는 토지 은행 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견이 없게끔 줘요. 그러지.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뭐 오늘 강의하면은 다음 주 휴가잖아요. 한 주 쉬잖아요. 근데 표정이 밝아야 되는데 왜 표정이 또 어두운 거예요? 공부가 안 되시나요? 참고로 여러분들은 이거 한 논리에 대해서 10번 정도는 들어야지 각인이 되기 시작해요. 10번을 들어야지. 근데 아직 10번 못 들었잖아요. 이게 어떨 때 컨디션 좋을 때는 선생이 물어볼 때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컨디션 안 좋을 때 생각이 안 나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뭐가 충족이 안 돼서 그래요. 10번이 충족이 안 돼서 그래요. 10번이 충족이 돼야 대답하기 시작해요. 제가 왜 그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실력이 높아지면 여기다 점만 찍는다고. 근데 그게 대부분 9월달 넘어가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11월, 12월 하고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하고 7월, 8월 이렇게 있으면 이론이 일단 4번 돌아가요. 그죠? 문제 풀이로 요거 한 번 돌아가죠. 9월 달에 동형 모의고사에서 또 한 4번 돌아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9월 달에 왜 그게 가능하냐면 쌓인 게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에 하루에 전 범위를 다 돌아가잖아요. 이때는 6개 과목이 똑같아요. 동형 모의고사 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 과목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능하게 받아줄 수 있는 거는 그동안에 쌓였던 게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하면 9번이잖아요. 그러면 10월달 돼서 다시 또 총정리 한번 해요. 날 잡아서. 그리고 백선을 마지막으로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번 이상은 최소한 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논리에 대해서. 그러면 웬만한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잠깐 짧은 순간에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10월 28일 날 하루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것이 단축이 되려고 그러면 개인적인 노력을 해서 남보다 한 번 더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빨리 정리가 되고 몇 차로 가는 거예요. 2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강의가 효과가 있으려고 그러면 반복해서 들어줘야 돼요. 반복해서. 그래야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게 되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느 분이 그 선생 강의를 듣고 A 선생한테 A를 들어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B 선생한테 간 거예요. 그랬더니 A가 이해가 돼요. 근데 B가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경험상 다시 또 C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B가 이해가 되는데 C가 또 이해가 안 돼요. 어디로 갔겠어요? D로. 그래서 한 4명의 선생을 갈아탄 거예요. 결론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2년 차. 한번 실패하고 2년 차로 왔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돼요. 왜? 문제에 섞여 있으니까. 저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은 그래서 얘기하는 게 하나를 놓고 그걸 반복해서 정리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반복 효과가 있어요. 그래야지 도는 효과가 발생한다고요. 도는 효과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참 몇 번을 돌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또 다른 걸 들었더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 돌아갔던 회차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 간에 한 번 처음에 듣고 100% 이해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돌아봐야. 3번이 됐든 4번이 됐든 돌아야지만 이게 실력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선생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론 공부할 때는 반복이 제일이에요. 근데 문제 풀이할 때는 예습이 제일이에요. 예습을 해갖고 오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답 있는 문제를 예습해갖고 오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문장을 내가 한 번 더 보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한 번 더 봤다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 매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네? 오늘 공고 나왔을 텐데 시험 공고, 확정 공고. 오늘 7월 26일이죠. 네. 오늘 여러분 시험 확정 공고 나온 날이에요. 아마 지금 떴을 거예요. 1월 달에 낸 건 예비 공고고, 네. 오늘 나온 게 확정 공고예요. 확정 공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뭐 원서 때가 책정이 되는 게 매년 틀려요. 네. 그거 나오고, 원서 이제 언제까지 접수하라고 나오고, 뭐 이런 게 세부적인 사항이 확정돼서 이제 딱 오늘 떨어지는 거죠. 그쵸? 좀 더 확인해갖고 있으면은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서를 접수하면 28회 원서 접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수자이지 응시자는 아닌 거예요. 그죠? 접수는 자유예요. 모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접수는 무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원서 때도 기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매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고 기운 내시고 자, 그랬을 때 이제 거기 보면 토지은행 제도라고 돼 있어요. 그죠? 토지은행 제도가 단독으로는 딱 한 번 나왔어요. 다른 말로 이제 공공토지 비축제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을 해야 해요. 에? 운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국장이 있죠.
이 사람은 몇 년의 단위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응? 아니, 저를 빤히 쳐다보지 말고, 그래도 뭐 숫자를 대줘야지 얘기가 되잖아요. 10년의 단위로. 10년의 단위로 공공토지 비축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토지주택공사 있죠. 네, 거기에 토지계정이라고 별도의 계정이 있어요. 요걸 토지를 비축해서 관리하는 계정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토지은행제도니까 먼저 사서 비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비용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리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토지를 매입을 해서 비축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토지를 사용할 때까지의 그 관리 상태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한 문제가 만약에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불법 또는 무단 점유로 인한 무허가 주택이라든가 또는 불량 포장마차촌 이런 거 얘기할 때 제가 왜 수원 화성 예를 들고 설명했잖아요. 수원시에서 화성을 복원하고자 할 때 남문 복원이 제일 늦어진 거죠. 남문의 포장마차촌이 한 20년간 점유하면서 영업했던 거죠. 복원한다고 나가라 그러면 그냥 못 나가겠죠. 그래서 이주비하고 보상비 관계 때문에 협의하는 게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서 나타나는 단점인데 단점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장점이 많죠.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일단 누가 사서 비축을 해요? 그러면 개인에 의한 어떤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은 사전에 방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개발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 이익도 원천적으로 환수가 되잖아요. 나중에 토지시장에서 어떤 이제 공공용지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등이 필요할 때 적시에 이 토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아주 유용한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비용 문제가 뒤따르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뛰어났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거기 2번에 공공재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를 저렴하게 그리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고 공공가치 또는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겠죠. 근데 4번에 보면 비축을 위한 매입 시점과 개발을 위한 매각 시점 사이에 토지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빈민들의 불법적 비공식적 사실상 보유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토지주택공사가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3번에 보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매입 또는 수용해서 택지를 조성한 후 건물을 지어 실소유자들에게 분양 임대하는 방법은 이거는 공영개발 방식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뭐 기출문제 나와 있는데요. 거기 15번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돼 있죠.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하고 외부 불경제가 있겠죠. 외부 경제가 정의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가 부외외부 효과, 이런 표현이겠죠. 네.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어디에서? 소비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라는 게 생산과 소비 활동을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 있고. 근데 거기 보면 4번에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틀린 거겠죠. 외부라는 표현을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틀렸고 3번에 보면은 외부 불경제니까는 부외부 효과겠죠. 얘를 시장에 맡기면은 무슨 생산이 된다. 그렇죠. 과다 생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과다 생산이냐 과소 생산이냐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16번에 가면은 공공재 나와 있죠. 답이 2번이죠.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이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소 생산, 과대 생산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정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토지정책에 지역지구제가 또 나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라고 싶은 거는요. 이게 무슨 말이라는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그렇죠?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압축을 해줄 거 아니에요. 요게 중요하다. 이 안에서 이 표현을 잘 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해줬을 때 그걸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토지인행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10월달이 됐을 때 진짜 아주 신선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깝깝해요. 대화가 안 돼요. 이게 벽이죠. 이렇게 튕겨나오죠. 뭐 용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으니까요. 자, 지역지구제에 대한 논리가 나와 있죠. 공법에서 지역지구제 배우시죠? 네. 자, 그럼 이제 공법적인 어떤 절차나 우리는 그거를 기초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얘를 시행하는 거. 일단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하기 위해서, 감소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의, 그렇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그 중에 이게 가장 크겠죠. 근데 시험에는 그렇게 해도 주는 거예요.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걸 시행해서.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도 줘요. 그렇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용어조차도 모르는 사람에게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면 되게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험장에 들어간 분들이 어떨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주나? 문장을? 이렇게. 제가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주부분이 시험 끝나고 운동장 걸어 나가면서 울었다는 왜 전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동안에 내가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쉽게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이 고생을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예요. 기본적인 것만 전해 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거기 1번에 가면 2번에 지역지구제는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제거함으로써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1번에 가면 지역지구제 같은 토지이용에 공법적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토지 자원의 개발과 보존에 따른 적절한 조화.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도시 내 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하면 틀리겠죠. 지역지구제를 시행한다 해서 지가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나눠서 지정을 하게 되면 보존지역은 땅값이 떨어지겠으나 개발지역은 땅값이 어떻게 돼요? 폭등하는,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정책을 쓴다 그래서 그게 시장의 평균치하고 이렇게 유사하게 조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일정 산업, 비용 증가 산업에서는 지난번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요즘은 그 표현들이 안 나와요. 비용 일정, 비용 증가에 대해서. 그게 왜 안 나오겠어요?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또 항의가 어떻게 돼요? 비판 쳤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 네가 와서 풀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시험이 끝나면 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가 마비돼요. 각종 이게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전에 시험 나왔을 때 잊지 않았던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문민정부 때 이게 무슨 문민정부 때 시험이냐 해서 뭐 정부 탓도 하고 난리가 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노무현 시험이 이래 뭐 이래갖고 나온 것도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비용이 일정하면 가격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비용이 증가하면 더 받아야겠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한다.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래프로는 다 해봤잖아요. 지역지구제 하면서 비용이 일정할 때 장기공국서는 수평이고 비용이 증가하면 뭐하고 우상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봤으니까 그런 정도로까지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는 뭐 지역지구제는 이제 그런 내용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4번에 보게 되면요. 4번 문제. 4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토지 개발 및 이용이 지나치게 속박되는 지역의 지가를 하락시키고 다른 지역의 지가는 상대적으로 상승시킴으로써 토지용 규제에 따른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얘는 왜냐하면 뭐를 추구하기 위해서? 얘는 효율성만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개발권 양도죠. TDR. 그렇죠? 네. 그래서 5번에 가면 토지용에 나타나는 정해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면 틀리겠죠.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그죠? 그리고 이제 지역지구제에서 공법적인 차원에서 문제 쓴 것도 있죠. 일단 용도 지역과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에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이 된다, 안 된다? 중복 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공간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집어넣어갖고 틀리게 한번 또 표현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공법적인 요소에서 기본적인 것까지만 정리해 두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뭐 설명해 드리는데 뭐 이런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드린 건데 여기가 공장이 있고요. 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 공장들로 인해 가지고 제가 그때 왜 경기 북부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주변에 주물 공장이나 금속 공장이 있어 가지고 그 동네 가면은 공기 자체가 아주 탁하고 뿌옇고 하늘이 그리고 각종 왜 악취에 뭐 냄새 뭐 장난이 아니었던 얘기죠. 거기 방송사에 취재를 간 거예요. 실제로 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송사에서 그 기자가 도대체가 이런 허가를 어떻게 내던지를 모르겠다 이거죠. 주거지역 인근에 공장들이 이렇게 들어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성 두통이 시달리고요. 호흡기 질환이나 뭐 이런 거에 각종 질병이 시달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부의 효과가 지금 만연하고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아무나 투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정부가 얘네 이전시키고 주거 전형적으로 지정을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걸 살리는 방향 쪽으로 정책을 집중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사람이 있죠. 네, 사전에 입수한 사람은 현재 여기에 주택 가치가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한 500밖에 안 해요. 떨어져 갖고. 근데 이게 발표가 땅 되면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기 전에 요 가격에 매입을 해서 여기로 싹 들어오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전적 독점.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해요. 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때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이니까. 현재까지의 정보만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근데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해서 먼저 자리를 차지하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 이윤을.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전적 독점이 문제가 되지 사후적 독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후적 독점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서 한 1,000만 원 올라갔다 이거죠. 뒤늦게 이 정보를 입수하고 들어온 사람은 이 가격 이하로는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과 이윤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나오진 않아요. 사전하고 사후하고. 이게 이제 왜 안 나오냐면 그거를 번역한 양반이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표현이 만인 채용은 또 안 돼요. 그 양반이 독특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이거죠. 자주 쓰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 계시면 되고 모의고사에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모의고사에 나오죠. 이론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얘가 자주 표현 나올 수 있고 중요한 얘기 같으면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용어는 설명해 드렸잖아요. 요거 설명한 건 기억하시나요? 사전과 사후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도 뭐 요즘은 뭐 열심히 하시나 봐요. 수업 시간에 질문도 이렇게 막 하고. 요즘 제가 안 물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 거꾸로 그래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죠? 자, 개발권 6번에 가면 개발권 양도제라고 있죠.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제만으로는요 도시성장 관리가 어려웠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 개발권 양도제죠. 개발권 양도제는요 취지가 토지 이용 규제에서 나타나는 무슨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개발권 양도제를 시행한 초기의 목적은 뭐냐면요 역사적인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역사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보존적으로 묶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린벨트나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보전지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럼 그거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뭐를 발급하는 거예요? 개발권을. 그럼 개발권 양도지에서는 정부의 금전 지출이 발생해야 하네요. 금전 지출이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토지 수용 공영개발 아시죠? 공영개발은 금전 보상해야 하네요. 금전 보상하죠. 강제 수용이니까. 토지 수용을 하면 토지 수용법에 근거해서 보상해주게 됐는데 금전 보상이란 말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정부가 해주는 금전 보상 금액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피수용자하고 수용자 사이에 갈등이 촉발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정부의 금전적인 보상은 없어요. 뭐만 발급해 주는 거예요? 개발권만 발급해 주고 이 개발권을 가지고 어디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안에서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해 당사자 간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정부의 무슨 부담을, 그렇죠. 재정 부담을 갖다가 최소화하면서도 어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시장기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개발권 양도제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보전지역이 있고 무슨 지역이 있을 때요? 그 만약에 보전지역에 지정이 된 게 만약에 면적이 1000평방미터의 땅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개발권도 이만큼 발급해줘요. 얼마? 1000평방미터의 땅에서 다 개발이 가능한데 개발이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만큼 총량은 발급을 해줘요. 발급을 해주는데 배분은 토지 가치에 따라 틀리게 배분해줘요. 공평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일산의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여기는 개발. 아파트 상가지구고 여기는 보전지구예요. 그린벨트로. 그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차이가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그린벨트로 묶였어도 도로가에 인접한 땅은 그래도 가치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요 양에서도 조금 더 많은 양을 주겠죠. 보상의 의미로서. 또 안에 있는 땅은 좀 더 척박하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배분이 되는데 총량은 갖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받은 사람에서 배분받은 사람은 이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개발지역이 있죠. 개발지역의 개발 총량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개발 총량이 800 이상은 개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묶여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개발지역이고 땅값이 비싼 곳이니까 이거 이상은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사갖고 와야 돼요? 여기서 이걸 사갖고 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가 있다고요. 총량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개발권을 뭘 할 수도 있고 매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개발권을 가지고 와서 행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행사할 수도 있죠, 자기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단점이 뭐냐면 이게 지역지구제의 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이거를 발급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발급해주게 되면 지역지구제의 틀이 깨지죠.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한쪽은 보존하지만 이쪽이 과밀의 난개발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얘를 보존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 개발권 양도제를 시행할 때 개발권의 발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지구제에 대한 틀이 유지되기가 쉽다 이러면 틀리는 거겠죠. 거기까지 예전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걸 남발하게 되면 지역지구제의 틀이 와야 될 우려가 있다. 거기까지는 변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개발권 양도제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정부가 정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도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사들이면 그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잖아요. 총량 이상.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개발권 양도제의 취지는요, 토지 소유자 간의 문제만 취급하는 거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요. 4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제도는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서 이제 틀렸겠죠. 법이 정한 그 허용 범위 이상으로 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난개발이라든가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제가 시행이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를 또 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개발권 양도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8번에 가시면 우리나라의 토지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거 이렇게 구성이 있을 때 1번에 가면 토지 동개념이라는 거는 토지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식하는 사고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절대적 권리로 인정해야 하네요. 절대적 권리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토지라는 게 자연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니까 토지를 사고 파는 건 자유잖아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뭐 하는 거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기억하세요? 절대지대?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절대지대는 그 사람이 주장한 거예요. 절대지대는 제도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제도가 만들어냈다는 건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로 인정을 해주니까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대가 발생하는 거죠.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땅이 기름지든 아니든 위치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당연히 사용료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뭐를 인정해 줬으니까? 소유권을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제도가 만들어진 지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는 자유인데 어디에다 제한을 두겠다는 거예요. 이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왜 공법 배우는 것도 있죠. 공법이 다 행위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소유는 자유지만 이용에다 뭐를 두겠다는 거는, 제한을 두겠다는 거는 절대적인 권리로는 안 보겠다는 얘기죠. 무슨 권리로? 상대적 권리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소유권을 행사할 때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없다. 네,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8번 문제 보시면 5번에 오늘날 소유권은 그 자체가 당연히 사회성을 내포하지 않는 절대적 권리로 이해한다 그러면 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는 시험에 쓴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절대적 권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제 그런 내용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뒷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기출문제에 나와 있을 때 11번에 대한 거는 뭐 참고하셔도 돼요. 아까 우리가 단문으로 문장으로 풀어왔는데 지역지구제를 시행할 때는 도시 내 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는데 지역지구제를 시행해서 지가가 조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가 조정은 어렵죠. 근데 이게 오래전에 나온 거잖아요. 몇 회 때? 13회 때,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142페이지가 있어서 주택 정책을 해보시죠. 쉬었다가. 그렇죠?